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제 발표에서 인간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미래의 디자인을 위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불과 몇 년 이후에 소프트웨어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컨텐츠 위주의 사회가 됐고요. 지금은 휴먼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의 기술,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인간이 가장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SNS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바로 이제 자기 표현의 시대다.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여러분들 다 안 하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내 의사를 발표하는,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데,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늘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랑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지털 편집에서 보면은 선행적인 편집이 있고요. 또 비선형적인 편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NS를 보면서 저희는 비선형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심으면 뿌리들이 이렇게 막 랜덤하게 이렇게 흩어가죠. 어느 어떤 질서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지식들이 그렇게 어떤 규칙을 갖고선 휘어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 이번 대학원 졸업 전시의 주제가 라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잠깐 이제 저는 요즘에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좀 한번 스케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담았습니다. 얼마부터 아메리칸 아이돌이 막 이렇게 작년부터인가요? 부각이 되더니,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질세라, 브리테인스가 탤런트, 그래서 또 누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이것을 본따서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이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빠져서 계속 그 시간만 되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르다가 아니라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개인이 참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옷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70년대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맞춤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구두도 어떤 기성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은 맞춤 구두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기성복이 등장하면서 맞춤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맞춤법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써 있는 란스미어라는 제품은 제일보직에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청담동에 그 플래그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맞춤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한 대로 그 맞춤, 그 비스포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어로 말을 하면 수미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양목이죠. 근데 이 란스미어는 그 합성어인데요. 호수와 양인가요? 그거의 이제 합성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그 하나의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거를 전량 거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 사람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한 3 정도의 굵기입니다. 이게 가늘면 가늘수록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10분의 3을 뽑아내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왜 갑자기 이 비스코프 방식의 맞춤법이 다시 부활을 했는가? 또 왜 그 수제 구두도 다시 나타났는가? 이러한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디자인 마이남이라는 그 혹시 아트 페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위스 바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스위스 바젤에서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미국 마이애미에 와서 6개월을 이렇게 하는 6개월 후에 6개월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후에 이렇게 2차 2번이나 이제 그 아트 페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트와 디자인의 만남입니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하나의 아트 페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소파가 그 타이틀이 북극곰인데요. 마치 북극곰처럼 생겼다 그래서 북극곰인데 저거는 그 유일한 거죠. 하나만 만든 거죠. 그렇죠? 마치 양복을 맞추듯이 딱 하나만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저러한 제품이 저러한 아트 또 그 아트뿐만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 아트와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이 어떤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데뷔가 되면 그 바자리에서 데뷔를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수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는 사람은 the best를 사는 게 아니라 the only one을 사는 겁니다. 유일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위스 바젤, 미국의 마이애미 이렇게 두 군데서 1년에 2번씩 열리는 하나의 아트 페어죠. 그런데 없어서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아무나 이렇게 끌어들이질 않고 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낸다거나 또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한 그 하나의 세계적인 그 3대 아트 페어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그 순수하게 아트가 아니고 그냥 집에다가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디자인도 예술품처럼 수집할 수 있고
또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그것을 그 기획자들은 노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서울에서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거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굉장히 손을 뻗쳤지만 다 거부를 당하고 스위스 바젤하고 미국의 마이애미 이렇게 두 군데 시소가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작품들도 많이 배세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그 한정적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의자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구매를 해서 제가 기능적인 부분 또 아트로서의 예술적인 부분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작가들도 많이 참여가 됐고요.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작품들은 단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만 소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큰 그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베스트라는 것보다도 the only one, 유일하게 하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그 마케팅이 대부분 비슷한 마케팅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그 사회적인 현상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 존중의 욕구라든가 내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 보람감으로 증대가 돼서 맨 위에 있는 5단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능적으로 내가 배고프고 졸리고 이게 맨 아래에 있는 1차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잖아요. 누가 존경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선행적인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뭐 과시욕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오블리게이션으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현실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뭐 6번째 볼까요? 6번째 보시면 인간적이다,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그 6번째 인간적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눈길이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분들은 평생 돈을 써도 못 쓸 굉장히 그 부를 획득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블리스 오브리제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번 돈을 내가 그 노래를 불러서 번 돈을 남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나눔 산업 또는 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의
자아 실현의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마이아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마케팅이고, 또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데 아마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인간 경험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총체적인 연구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서비스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직접 참여해서 같이 헤드 투게더 하고 또 손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같이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야, 이건 너무나도 좋은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감탄을 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학생들하고 이번 학기에 한 40가지 정도의 메서드를 같이 하나하나 해보면서 너무 즐겁게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90년대 처음으로 이제 웹 디자인, 웹 마스터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버젯이 굉장히 컸습니다. 수억 원에 달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웹 디자인 베이스로 한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나 다 하죠. 그리고 그 수억 원에 달하던 그러한 말하자면 버젯이 지금은 우리는 반에 반, 지금은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서비스 디자인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여러분 아시다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다른 분들이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고 어떤 분은 뮤지션이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디자이너만 모여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의견들이 그룹화되고 또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그것이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요. 그냥 그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에 이러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근데 일반인하고 디자이너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학생들이나 또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글쎄, 비주얼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디자이너인가? 디자이너는 묘사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또 시각화 능력, 어떤 이야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영국의 DMI 컨퍼런스에 갔더니 모든 텍스트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다 모든 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날에 누군가가 세미나 한 것도 다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선 그걸 가지고서 다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왜? 그 안에서 또 이해하기도 쉽고 또 뭔가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앞으로 디자이너의 능력은 융복합적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이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마찬가지로 디자인 띵킹도 해야 되고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학기술까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야, 이건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선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냐 이럴 정도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 중심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의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이폰입니다. 제가 아이폰 4를 받았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패키지를 뜯었을 때 제가 하는 행동이 설명서였어요. 설명서가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냥 설명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제가 주인이었던 거죠. 진정한 주인은 저였었어요. 기계가 나를 맞춰준 거죠. 요즘에 어떠한 디바이스를 구입했을 때 설명서 읽는 거 봤습니까? 과거에는 설명서를 다 읽고 2번, 3번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폰에 대한 매력은 바로 그겁니다. 내 행동이 결국은 내 행동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연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또 기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ewspaper, it never has to be outdated. You can get video annotations of the events that you're reading about. You can get the latest sports scores, etc. This is a more controversial one. As you interact with someone at TED, maybe you can see a word cloud of the tags, the words that are associated with that person in their blog and personal web pages. In this case, the student is in. 네, 이거는 2009년도에 그 테드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Sixth Sense, 육감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한 그러한 기술인데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분은 어떤 교수의 그 제자라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6번째 육감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더 서로 좀 이렇게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마도 2020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직영부의 그 로드맵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어떤 연구를 그때까지 어떤 연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인간 경험이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진행됐던 저희 그 디자인 혁신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법무부의 입법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 중에 법을 공부하는 그야말로 프레시맨 1학년부터 판사까지 또는 법무부 장관까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진짜 이제 갓 대학에 졸업한 사람부터 판사, 법무부 장관까지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성을 하자라는 게 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터 판사까지 약 한 60명 정도를 만나서 한 사람당 한 1시간 이상의 인덱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추출해서 재구성을 한 하나의 그 사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기술 의존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패키지를 열면 그 패키지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비헤이비어 자체가 설명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태를 분석하지 않고 인간의 멘탈 모델을 연구하지 않아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 항상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거는 항상 그 뒤에 있는 걸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기술력은 오히려 미국 이상으로 더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게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근데 왜 그 벽을 왜 못 넘을까 하는 것. 우리는 그동안 인문학을 등한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이 결국은 아이폰을 만들게 했던 바로 밑거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폰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물론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구글이 인문학자를 4,000명을 뽑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드루그 디자인 잘 아실 겁니다. 사이트에서도 많이 봤고, 전시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드루그 디자인을 보면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저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합니다. 기술 의존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진짜 이노버티브한 그런 머티리얼을 사용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만들고 있는 이 드루그 디자인, 분명히 이것은 인문학적인 기반으로, 인문학적인 상상에서 탄생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을 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이너가 1년에 3만 명이 배출된다고 해요. 1년에. 4년대 졸업생들이 3만 명이 배출됩니다. 거의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입학해서. 그 전에 미술학원에서 미술 교육 열심히 받아서 드로잉하고 해서 대학에 들어오고 4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대에 나와서 어떠한 특별한 툴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그 실력을 쌓으면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을 하면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많이 달았습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융합교육을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디자인의 코가 돼서 중심이 돼서 경영과 공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가지고 오면 디자인 교수가 한 사람 같이 있고 또 공학 교수도 한 사람이 있고 또 매니지먼트, 마케팅 교수도 한 사람 붙어서 세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뭔가 마치 MIT 미디어 랩처럼 뭔가 탄생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직접 해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디자인을 한 제가 경영을 넘어가려니까 그 벽이 너무 큰 거예요.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제가 공학을 가려니까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과도기구나. 하지만 이 학문 간의 문턱이 낮으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공부하고 또 저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제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문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화여제의 최대천 교수의 그 세미나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 사람이 직업을 한 5번 정도는 바꿀 것이다. 앞으로는. 네. 제가 언젠가 음식점에서 쿡을 하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주고 또 그 경계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제는 디자인만 공부해갖고 과연 인간의 자아실현, 인간이 원하는 그 자아실현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경험 디자인을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맞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이상의 그러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저는 기술에다가 그 투자를 하지 말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디자인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는 쉽게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죠. 또 심리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런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의 대학별로 복수 전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복수 전공은 다중 전공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다중 전공은 하나의 서티피케이션, 그 졸업장 안에 2개,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복수 전공은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디자인을 공부했고 또 경영을 공부했고 또 법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전문대 2년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디자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왜 또 대학을 갑니까?
대학원을 가야죠. 그렇죠? 대학원을 간 다음에 이제 박사를 해야 되겠다. 요즘의 트렌드는 박사야. 박사까지는 해야지 내가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겠지. 박사까지가.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디자인 전공 심화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전공 심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을 확장하는 거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좌뇌, 두뇌 얘기를 하셨죠. 제 좌뇌하고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교육이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티브 잡스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논문을 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4년대 디자인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또 뭐 3년 또 3년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지식 역량을 넓혀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창의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베이스와 디자인과 그다음에 어떤 그 논리성 그런 어떤 과학 이런 것들 다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훌륭한 디자이너로서 재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